네, 한국공정거래학회 2022년 2월 원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이고요. 오늘 발표자는 이공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이시고 토론자는 이경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공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개발연구원의 이공입니다. 예, 초대 감사드립니다. 아, 한국공정거래학회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좀 관련 있게 좀 만들려고 몇 가지 이슈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원래 하던 연구에서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정책 보고서로 제가 작년에 이제 쓰고 아직 편집 중이긴 한데요. 작성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그리고 부제로 이제 택시 수요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사실. 예, 요거하고 이제 여기 이제 두 개 이제 거리가 있는데, 제가 사실 연구한 거는 택시 수요를 좀 연구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으로 이제 연결하고 시사점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텐츠는 네 가지지만 주로 이 첫 번째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번은 공정거래 학회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슈를 던지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2번, 3번, 4번은 그 비교적 이제 뭐 짧습니다. 거의 뭐 한두 페이지 정도로만 PPT를 작성했고 오늘 발표의 중심은 이슈 1, 전통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갈등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경제학 연구고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택시 수요를 경제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거하고 모빌리티 산업 시사점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 실증 분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실증 분석을 그 데이터를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큰 그림으로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인트로덕션은 우리나라 현재 모빌리티 산업의 이제 뭐 발전이나 법안 개정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일단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일단 배경을 보면은 마스라고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로 그 모빌리티 산업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택시, 뭐 렌트카 모든 그 교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북유럽 쪽에서 중심으로 이런 마스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스로 이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카카오티 앱을 보시면은 뭐 택시도 타실 수가 있고, 뭐 버스도 타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앱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마스 개념이고 그런 서비스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됐었습니다. 그 시도가 있었는데 2019년에 타다 같은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됐었죠. 아니, 그 전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슈가 있었던 건 2019년인데요. 그 타다 같은 거는 그 규제 이제 사각지대를 통해서 진출했는데 그렇게 이제 진출하면서 기존 택시 사업자들하고 이제 갈등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거는 어, 뭐 그 택시 업계와의 이제 상생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법안을 만들었죠. 여객자동차 운수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2019년 4월에 이제 타다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뭐 위원회도 만들고 그 개편 방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결국 여객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2020년 4월에. 그래서 그 뒤로 여러 서비스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렇게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왔을 때 또 불거지는 문제는 시장 지배력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좀 뉴스에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예, 왜 안 되지? 어제도 좀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 카카오티의 자사 우대 정책 때문에 공정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도 조사하고 그 자료를 뭐 공정위에서 제공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2, 3, 4번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예, 2번, 4번, 4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는 진행이 돼 있는데, 경제학적 연구, 약간 좀 뭐 실증 연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만 드리고, 향후에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액운수법이 2020년 4월에 이제 개정됐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운송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 사업, 그 다음에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운송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택시가 뿐만 아니라 렌트카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로도 가능하고 대신에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여금도 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고 가맹 사업과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티 블루 같은 거가 이제 가맹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들을 몇 대 협업해서 그 카카오티에서 가맹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중개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개만 합니다. 그, 플랫폼이 그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해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타입 2와 타입 3는 주로 이제 택시 서비스가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주로 택시 서비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타입 1, 2, 3가 이제 다 열려 있긴 한데, 사실상 타입 2와 타입 3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타입 1 서비스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규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상 타입 2와 타입 3고, 타입 4, 타입 3는 모두 택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택시 중개고요. 이거는 기존 택시와 결합하는 거고. 그래서 택시 시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증 분석을 할 때는. 네, 뭐 이건 기타 뭐 조금 뭐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타입 1에 허가 제도, 또 기여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차 뭐 몇 대당 얼마 이상 내야지 플랫폼 운송 사업에 들어올 수가 있고 택시 면허를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 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 사업 타입 1을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운영돼 있다고 하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죠. 네. 타입 2와 타입 3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서비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카카오티랑 뭐 타다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반반 택시, IM 택시도 뭐 유명하네요. 셔클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어, 네, 요거는 좀 시장 지배력 문제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슈 1, 2, 3, 4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슈 1에서는 전통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갈등, 그 타다로 이제 촉발된 갈등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상생을 하면서도 혁신하려면은 좀 시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택시 시장의 문제점을 좀 이해한 연구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불균형이나 소비자 선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시장 지배력 문제는 뭐 카카오티가 시장 지배 점유율이 한 90%, 시장 점유율이 90%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이
카카오티 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또 가맹 사업도 하기 때문에 자사 우대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택시 호출료를 작년 8월에 한번 범위를 탄력적 요금제로 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그다가 여론이 좀 안 좋아서 철회를 했는데요. 네, 그런 문제도 시장 지배력 문제랑 관련이 있을 거고, 뭐 마스의 뭐 방향 설정이나 데이터 활용 문제는 예,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렇게 전통 사업과 플랫폼 산업의 갈등을 좀 보기 위해서 시장을 좀 자세히 탐구하는 연구를 어,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먼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의 택시 점유율하고 운행 횟수하고 플랫폼 택시의 운행 횟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랫폼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택시 서비스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영역들이 이제 원래 택시였는데 굉장히 이제 일정하다가 2015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죠. 그리고 반면에 대체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리프트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대체가 되면서 시장은 훨씬 커졌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다 사실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택시가 이렇게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택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택시 면허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택시 면허 가격 떨어지는 거는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는 서울 개인 택시의 면허 가격인데요. 언제부터 떨어졌냐면은 이제 뭐 타다가 이제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서 원래 9천만 원 언저리에 있었는데 뭐 6천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었고 여기서 이제 개편 방안이 마련되고 이제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갈등의 이제 요소들이죠. 또 그래서 어,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가 뭔지 이제 좀 자세히 볼 텐데 일단은 택시 수요와 공급에 큰 불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선호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시 시장을 좀 잘 알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거의 모든 택시에 운행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자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STIS라고 서울시 택시 정보인데 이거는 민간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팀원이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 팀원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원데이터들은 팀원이가 가지고 있고 어, 이 서울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 이런 시스템의 통계나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택시 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미국의 TPP 이런 시스템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어, 우리나라도 좋은 데이터가 있지만 TPP는 이제 그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쟁 연구들이 이 그 뉴욕 택시 또는 뭐 시카고 택시 데이터를 통해서 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할 때 그 데이터를 얻은 거는 카카오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카카오티를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택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석부터 좀 필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또 이제 데이터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분석까지만 했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보충하고 그 두 개를 이제 멀지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2019년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발생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예.
그 행정 동별, 시간별 10분 단위의 자세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서울시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서울 데이터고 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2019년 4월 데이터랑 비교해서 얼마나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카카오 모빌리티가 모든 택시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소비자 설문은 작년 9월 달에 좀 시행을 해서 그 가격 탄력성이나 뭐 선호도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그 실증 분석의 메인 리절트는 수요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그 효과를, 그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제 메인 리절트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택시 자료가 좀 자세하게 두 가지 사이드로 이제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수요 측에서는 웨이팅 타임, 응답까지 걸린 시간을 네, 걸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사이트는 그 각 시간에, 각 10분 단위 시간에 몇 대의 차들이,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수요 데이터는 아니고 수요랑 관련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수요를 다시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자료와 대기 시간 자료,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수요 추정을 하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 기본적인 저기 통계 지표인데요. 대기 시간 평균 3분 30초 정도 됐고요. 뭐 한 동에, 이게 구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입니다. 한 동에 보통 기다리고 있는 택시 평균은 27대 정도가 되고, 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웨이팅 타임이라서 아침 시간에 이게 굉장히 치솟게 되죠. 그리고 웨이팅 타임이 퇴근 시간 무렵에 또 다시 치솟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은 새벽 시간이 아니고선 그래도 좀 일정한 편이 됩니다. 9시쯤에 제일 높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 데이터랑 좀 비교한 건데요. 어, 빨간색이 카카오고 파란색이 전체 서울시 택시의 공급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숫자에 좀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뭐 트렌드는 뭐 비슷해서 이게 또 자료를 이제 그 어떻게 콜렉트 하는지 그 방식이 조금 다르고, 이 서울시 자료는 주중 주말, 그리고 카카오티는 이제 주중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대기 시간 분포는 그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굉장히 높고 서울시가 작고요. 그 서울시가 행정구역이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 분포를 보시면은 작은 지역에 이제 택시가 더 많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히스토그램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수요를 일단 좀 분석을 하는 게 먼저 필요했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알려면은. 네, 기존에 이제 프레젯 2019년 페이퍼를 보면요.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른 선행 연구들을 봤는데, 다들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그 매칭 펑션, 택시가 100대 있고 승객이 200명이 있을 때 몇 명이나 만나는지, 그 결합 함수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좀 너무 단순한 걸 이제 썼더라고요. 이제 민을 썼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100명 있고, 아니, 택시가 100개 있고, 100대 있고, 승객이 200명 있으면은 뭐 100명이 매칭되는 걸로.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하고 싶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칭 펑션 1번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V가 택시 공급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택시가, 아, 그, 예, 개별 택시가, 아니, 죄송합니다. 한 승객이 택시를 만날 확률은 택시가 많아질수록,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아, 그쵸. 개별 택시가 승객을 만날 확률은 택시가 많아질수록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1에서 빼주면은 만날 확률이 되겠고요. 만나지 못할 확률이 되겠고요. 거기다 DID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이게 모든 승객이기 때문에 개별 택시가 모든 승객을 만나지 못할 확률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을 다시 빼주면은 개별 택시가 한 명이라도 승객을 만날 확률이 되고, 그게 이제 이쪽 파트가 되겠죠. 그거를 다시 전체 택시랑 이제 곱해주면은 그 택시가 VIT만큼이고 그 승객이 DIT만큼 있을 때 MI 이 그 결합 함수가 일어나서 실제로 운행이 일어난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항아리아 공 문제에서 결합 함수를 가져왔는데요. 그거를 응용해서 여기서는 VIT 그 공급 횟수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DIT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 이제 결합 함수를 보면은 웨이팅 함수를 써서 한번 그 결합 함수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수 분포 함수를 썼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에 승객들이 택시를 만날 확률, 이것이 이제 지수 분포 함수를 따른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지수 분포 함수에서 그 모수는 그 대기 시간 평균의 이제 역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승객이 아까 평균이 212.7이었는데요. 3분 30초 동안 그 택시를 만날 확률 그리고 승객이 전체가 DIT만큼 있으니까 시장에는 DIT의 승객들이 결국 택시를 만날 확률 요거를 이제 곱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결합함수 M1하고 지금 말씀드린 M2하고 같게 놓으면은 이 DIT를 이제 만날 수가 있죠.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파란색 라인은 그 나중에 말씀드린 M2 결합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M1 결합 함수는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에서 그 수요가 이제 결정됩니다. 이것이 이제 수요겠죠. 그리고 이거 결국 매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뉴메리컬리하게 이제 풀려면은 그 완벽하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그 거리가 좀 가깝게 이제 해서 그 컴퓨터로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긴 하는데 파라미터는 이제 평균 대기 시간 212.7하고 0.95라는 거는 결합 함수에서 많이 쓰는 선행 연구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사실 제가 에스티메이트를 여기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해서 수요와 공급의 그 레벨을 좀 맞추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요를 추정을 했더니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추정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파란색이 제가 추정한 수요인데요. 그 서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뭐 경기도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죄송합니다. 상업 지역하고 거주 지역에서 얼마나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만 보면 그 서울 지역에서 여기죠. 서울 지역 밤 시간에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밤 시간에 낮고 퇴근 시간에만 높은 걸로 이제 나오죠. 이제 이게 상업지구인지 거주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이거를 좀 비슷한 패턴이 납니다. 일단 역삼일동을 한번 볼까요? 역삼일동 보면은 대표적인 저 상업지구죠. 그래서 보면은 퇴근 시간이 굉장히 높고 뭐 저녁 시간에 생각보다 높아지진 않네요. 네. 다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교동 가고 있습니다. 홍대 쪽인데요. 이쪽은 늦은 밤이 될수록 점점 그 수요가 높고 새벽에도 굉장히 수요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잠실본동 같은 데 보면은 퇴근 시간에 높다가 이제 저녁 시간은 굉장히 낮게 되죠. 네.
그리고 상계동 같이 거주 지역에서도 밤에는 그 수요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 이 까만색 선이 웨이팅 타임이거든요. 웨이팅 타임은 굉장히 아침 시간에 높은데 수요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과 뭐 인터뷰를 해보고 그 설문조사를 해봐도 생각보다 아침보다는 밤에 이제 택시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제 정시성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출근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웨이팅 타임은 많은데 사람들이 잘 안 타고 그래서 공급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웨이팅 타임은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게 이제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보충을 하려고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작년 그 사실 샘플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3천 명 정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택시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뭐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아까 수요랑 좀 결합을 하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 효율적인 플랫폼 택시가 등장해서 뭐 시간을 웨이팅 타임을 10% 낮춰줬을 때 몇 대 더 탈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에디셔널 디맨드라고 그러죠. 그 웨이팅 타임이 10% 떨어졌을 때 대체 얼마나 더 탈 것이냐. 20% 떨어졌을 때 얼마나 더 탈 것이냐. 50% 떨어졌을 때 얼마나 더 탈 것이냐. 그래서 이제 플랫폼 택시가 등장하면은 매칭 그 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매칭률이 높아졌을 때 얼마나 그 시장 수요가 이제 커지는지 그런 거를 하나 해봤고요. 그거를 이제 결합했을 때 네 가지 그 추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모든 택시들이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원래의 디맨드는 이 까만색 선이 되는데요. 이거요. 거기서 모든 택시들이 어, 효율적으로 바뀌었을 때 파란색으로 수요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설문조사에서는 택시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10%만 올려도 이렇게 수요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좀 현실적인 결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다른 실험은 이렇게 효율적인 택시가 들어오지만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좀 비싼 가격에. 그랬을 때 이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뭐 해봤고, 뭐 간략히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이제 늘어났다가 가격이 10%, 20%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이제 점차 원래 이니셜 디맨드로 이제 가까이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반반 택시 합승 서비스가 이제 조건부로 허용이 됐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됐을 때 어떻게 또 수요가 바뀌는지 그리고 초과 수요들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디컴포지션이 필요한데요. 일단 빨간색이 원래의 이니셜 디맨드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동승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옅은 색깔은요. 동승 서비스가 이제 합승 서비스가 도입돼도 쓸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레이어는 세 번째는 그 합승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그 비율. 나는 합승 서비스를 쓰겠지만 그 싱글 혼자서 타는 거가 7, 그리고 합승 서비스는 3, 이 정도로 쓰겠다. 이런 비율로 쓰겠다 했을 때 고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이만큼 늘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그 결국 동승에 의한 수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늘어나는 걸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초과 수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면은
한 택시에 이제 2명의 소비자들이 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탈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만 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제 수요가 이 시간에 굉장히 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제 튀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맞추려면은 택시 가격이 한 사실 원래 10,000원 내던 거를 한 9,000원 정도 내면 안 되겠구나. 한 7,000원 정도, 한 70% 가격 정도면은 거의 이렇게 튀는 수요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거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문조사랑 일단 수요 추정한 거를 결합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사실 분석의 끝은 여기인데요. 이걸로 통해서 시사점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약간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좀 한계는 있었기 때문에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이슈 2번하고 3번, 4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2번은 시장 지배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8월 기준으로 92.8%가 카카오티 모빌리티에 이제 가입되어 있고요. 네. 이게 주어가 좀 빠졌는데 카카오티가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사실 카카오티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몇 개를 이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블루도 있고요, 뭐 벤티도 있고, 퀵 서비스, 음식 배달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 하나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 있으면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택시 호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계랑 가맹을 동시에 했을 때 자사 우대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지 뭐 카카오 입장에서도 사실 택시 호출료 인상하는 거가 이해는 됩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렇게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 문제가 이제 높아졌을 때 사실 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일단 풀어놓고 좀 문제가 될 때 좀 제재를 가하고 그런 방식이 좋은데 사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있는 데이터들도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스나 STIS나 그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좀 써서 시장 감시를 좀 하면 더 좋을 텐데 활용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공정위에서 사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미리미리 좀 보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이제 하려니까 어렵고 사정 규제는 사실 시장이 획정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규제하는 것도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스를 위한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 설정. 마스라는 게 뭐 이렇습니다. 모든 교통 관련된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교통 통합 시스템인데요. 페이먼트, 부킹, 뭐 리얼타임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북유럽에서 뭐 유비고나 뭐 튜브, 휨 뭐 이런 데서 이런 서비스들이 도입은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많이 이제 서비스들이 에,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죽어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경쟁 업체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서비스를 내는데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북유럽 쪽에서만 그 마스 시스템이 좀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좀 북유럽의 이제 특징은 교통 시스템들이 공공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제 마스로 갈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거는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힘든데 결국 마스로 가면 편하긴 한데 어,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할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슈퍼앱 형태로 민간에 맡기면 슈퍼앱 형태로 이제 귀결되고 그러면 또 시장 지배력 문제가 또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런 어려움에도 과연 마스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은 데이터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뭐 시장 지배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스로 가야 되는 거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선 후보가 뭐 공공 택시 앱을 개발한다는데 그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대신에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어, 중재자 역할을 하면 되게 이상적이겠구나. 이상적인 거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 같이 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표준화 시키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런 데이터 플랫폼에서 민간 데이터들이 서비스를 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금융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 표준화하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모빌리티 산업도 데이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지만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슈 1에 대해서 뭐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플랫폼 운송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금 운송 사업 타입 1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사실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려면은 타입 1이 꼭 필요합니다. 타입 2와 3는 사실상 택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타입 1은 서비스도 다양하고 탄력적 요금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운송 사업 1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좀 잘 보고자 한 건데 시장을 잘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뭐 분석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가맹 사업과 중개 사업 간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자사 우대나 뭐 이런 문제, 호출료 인상, 자사 우대 같은 경우가 요새 공정위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실증 분석의 효과를 요약한 거니까 네,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도 시간,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예, 40분 내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저기 이경원 교수님 저 발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공연구위원께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택시, 이렇게 카카오티 그런 것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들을 측정을 하시고, 추정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사점을 도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이경훈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토론 자료를 좀 준비해서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건 첫 번째 페이지가 별로 의미가 없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보내주신 보고서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뭐 마스 도입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향후에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스의 초입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화가 결합된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 연구는 이제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택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그다음에 거기에 니즈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실증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신 이렇게 망라한 그런 방대한 그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관련 연구나 뭐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길이길이 인용될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모빌리티 산업의 이제 세 개의 이제 그 부분 섹터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세 개의 이제 서브섹터가 뭐냐면은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 그다음에 가맹 사업, 그다음에 중개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활성화 정책을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서 활성화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택시가 계속 그 진입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택시 이외의 것이 이제 진입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서, 만약 그렇다면 기존 이제 택시 사업자와 상생 방안 확보 문제는 여전히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가맹 사업과 이제 플랫폼 중개 사업이 이제 현재 수직 계열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플랫폼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특성이 있어서 이제 쏠림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적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가맹업체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이 실현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 우대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공정 경쟁 측면에서 좀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그 실증 분석 결과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런데 이제 이용 시간대와 무관하게 불만 사항 개선에 대해서 추가 지불 의사가 있음을 확인을 하셨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랑, 그다음에 좀 밤 시간인데 이게 심야 시간이 아닌 좀 밤 시간인데 이 동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 시간 개선을 이제 서비스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요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사하게 동승 서비스가 도입돼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과 수요는 감소입니다. 추가 수요 감소인가요? 네, 수요 증가지만 초과 수요는 감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초과 수요, 네, 그냥 같이 타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 코멘트가 몇 가지가 아니라 이제 질문이 사실 몇 가지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공 박사님께서. 그 실증 분석 내용과 정책 제안의 연결성이 약간 좀 떨어져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보고서의 메인 주장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장 확대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읽힙니다. 아마도 맨 먼저 말씀하셨던 그 뉴욕시 사례가 아이디어의 출발점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증 분석 내용 또한 이러한 주장을 이제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의 한 방향,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 축소, 그 동승 서비스 확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 생각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개선 아마도 그 대기 시간 단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공급량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승 서비스 확대를 제안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칭 가능성 제고인데,
그 공급량 증대는 이제 그 사실 택시의 공급량 증대를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승객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빨리 탈 수 있으면 좋으니까 플랫폼 운송시장 활성화를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매칭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냥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플레멘테이션 시키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플레멘테이션을 어떻게 제고를 할까? 매칭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되는데, 매칭까지는 되는데, 매칭이 실현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 뭐, 플라테오게. 흥미롭게도, 네. 흥미롭게도 어제 뉴스에 이게 나왔어. 뭐, 카카오 택시 불러타기 정황,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매칭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실현화한가, 이 정책적인 대안을 좀 고려를 하는 것이, 뭐, 물론 쉽지는 않겠죠.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제 공정경쟁 관련 이슈가 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 개선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뭐 저도 대안은 없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생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전반적인 코멘트고요. 지금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읽으면서 약간 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이 경쟁력 병목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개 플랫폼이 배타적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배타적 계약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냥 유료화를 콜을 다른 데서 콜 받는 택시 기사에게는 이제 유료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데 받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타적 계약의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내용과 이제 플랫폼 운송 시장의 활성화랑 좀 연결이 좀 필요할까? 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멀티 호밍 하는 그 이용자에게 이렇게 배타적 계약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싱글 호밍만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암스트롱이나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특히 경쟁력 병목항에서는 배타적 개혁이 시장 쏠림을 유발하는 이제 독점화 기도 방안이다. 특히 이 플랫폼 간의 서비스 차별화가 적을수록 용이한데,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뭐 서비스의 차별화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차별화가 굉장히 작은 거의 동질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배타적 계약을 시도를 하면 쏠림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택시 시장만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택시 말고 다른 제3의 그 대안적인 운송수단을 통해서 운송수단이 이제 시장을 진입을 하면, 특히 그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서 운송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켓을 택시 시장으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 운송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이 시장의 특성이 이제 경쟁적 병목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제 배타적 계약에 의한 경쟁 제한성이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타적 계약을 실현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 그 멀티 호밍 하는 이용자에게 이 분할 정복 전략, 그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신규 진입자가 나름대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작년 말에 우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추가금을 지급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이용자한테도 뭐, 좀 할인 혜택 주고 뭐 이런 전략도 사용을 하긴 했는데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이용자보다는 택시 기사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약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고서의 메인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요금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시장 확대라는 거는 택시 시장의 확대라고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진 않고 그냥 모빌리티 시장 전체 확대라고 생각이 그렇게 읽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비스 개선은 뭐냐면은 이제 택시 서비스의 개선이고, 그다음에 또 요금 인상은 택시 요금의 인상인데,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할 때 정말로 택시 시장이 확대될 것인가? 지금 물론 이제 실증적으로 또는 모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감이 좀 회의라기보다도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택시 공급량은 여전히 유지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운송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되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얼터너티브가 들어온다고 할 때 좀 더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게 택시 서비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대중교통들의 대체 서비스가 되는데 그 보내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완전히 택시는 다른 버스나 지하철 뭐 이런 거에 그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서울 지역인데 서울 지역을 보면 뭐 제 생각에 보면은 언뜻 보기에도 택시의 서플라이가 굉장히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특정 뭐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경기도 밑에 그림이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어, 늘 그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박사님께서 실증 분석한 거 보면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추가 지불수가 서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하신 그런 아이디어가 서울 지역에는 안 먹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 왼쪽 그림을 보면 경기도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지역을 해보면 뭐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대도시의 울산이라든지 해보면 어떨지. 이 제안하신 내용이 서울에는 좀 안 먹힐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먹힐 수 있는지 한번 그 회계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라는 의미가 그 택시 이용 횟수 증가일 것 같은데 결국 목적이 택시 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라는 건데 설명 변수로 들어가는 게 약간 조금 예, 약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한 토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이광 박사님 뭐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꼼꼼하게
토론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요금 인상에서 시장 확대, 뭐 그게 맞는데, 예, 모빌리티 시장 확대죠. 이거 아까 그 시사점이나 마지막에 지역적 함의 회귀 분석은, 이거 좀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조금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저 토론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수님? 뭐 나중에도 예, 이제, 지금 네. 제가 여기 채팅창에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업로드를 못하나요? 네, 채팅창에. 예, 그 업로드는 뭐 하시고요. 그 일단 질문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제 생각엔 아까 그 그 토론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일단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역적 함의는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급하고 수요하고 그 레벨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식별이 안 돼서, 사실은 파라미터를 이제 지역별로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한 가지 파라미터로 에스티메이션 한 거를 가지고 뭐 경기도는 이렇고 서울은 이렇다라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추세는 볼 수 있는데, 지역적인 차이를 생각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은 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 평균, 네. 저 서비스 개선, 하여튼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건데, 그 택시 시장 확대라고 써 있는 거는 어떤 뜻이죠, 교수님? 잠깐만. 네. 어, 그, 그 실증 연구가 택시 시장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택시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는 의미나 마찬가지라서,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이게 택시 시장만 보면,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면 택시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의 운송수단, 뭐 예를 들어서 타다는 지금 없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마- 어, 그 실증 분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보여주신 건 택시 시장, 예, 택시를 예. 대상으로 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걸 예. 보여주셨기 때문에 택시 시장 확대로 어, 그 결론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의미는 모빌리티 시장 확대인 것 네. 같은데. 뭐, 예, 그 분석에 좀 한계점이 있지만 택시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사실은 택시만 선호를 조사한 건 아니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얼마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지 소비자 선호를 물은 거기 때문에. 또 소비자 선호를 이제 물어볼 때도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도도 얘기할 수 있고 지불 용의도 얘기할 수가 있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없고 외국에만 있는 서비스를 질문에 이제 던졌을 때 어, 대답하기가 어려운, 정확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 조사는 좀 얕은 거, 택시랑 연결돼 있는 뭐 동승 서비스라든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효율적인 서비스만 이제 물었는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저런 수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그 수요를 파악하는 건 사실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운송 사업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택시로 한정했지만 사실은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예,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이 부분 네, 세 가지입니다. 예. 아까 저 뭐 지역적 함의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뭐 동료 박사님이 이제 쓰신 파트에서 네, 네. 예. 내릴까요? 예, 그렇게 그냥 아, 예. 놔두시죠. 예. 저도 좀, 예, 그래서 직접적인 질의와 대답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아마, 우리 청중들께서도 이거 보시면서 또 이제 관련된 질문 또는 아까 이공 박사님이 미처 이제 대답하지 못하셨어도 아마 다른 분들이 또 갖고 계신 생각도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이제 서로 교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아니면 또 아까 이경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또 네, 네. 생각하신 답변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죠. 예. 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석 결과로 시사점 도출하는 게 아주 거리가 너무 있어서 항상 그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경 교수님께 좀 죄송한 건 결론 부분 아직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코멘트 주신 거 보면은 결론 부분 쪽 코멘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읽기가 좀 어려운 파트였을 텐데 예, 읽고 저 코멘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매칭의 임플리멘테이션 최고. 네. 예, 아이 뭐 답도 없는데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근데 네. 이 부분이 네,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쓰기가 어렵네요. 네. 그냥 저는 아까 이슈 아, 그러니까 2번, 뭐 3번, 4번 뭐 그 이런 것도 그냥 임플레멘테이션 생각해 볼 거를 방 던지는 거지. 예. 네. 임플레멘테이션 방법 자체를 그냥 제시를 해달라 이런 의미보다는 네. 이 임플레멘테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계속 저희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강조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기사에 이제 나왔었고 또 하필 사실 카카오티 블루 같은 거는 승차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좀 비싸죠. 네.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거는 좋은데 전부 다 카카오티 블루처럼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카카오티 블루는 이제 승차 거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이제 자유롭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백연석입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는 글로만 봐서 미국에서 직접 경험을 안 했지만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거로는 이제 우버하고 리프트가 굉장히 경쟁 체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경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본 발표에서도 제기를 하셨지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데서 이런 경쟁 체제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멀티 호밍 이슈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드라이버들은 우버나 이제 그다음에 리프트로 어느 쪽으로 콜을 받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드라이버들을 잡으려고 예컨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버나 리프트가 히트맵이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야
더 콜을 손님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손님을 태우고 가는 중에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뭐 5분 내로 다른 콜이 와 있는데 그 손님을 잡을 수 있느냐 해서 미리 이제 노티스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들을 줘서 웨이팅 타임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사이드한테는 콜을 하다가 기다리다가 디클라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이제 디스카운트를 또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직접 경험을 못했죠. 그냥 들은 거로만 이제 글을 읽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경쟁 체제가 되면 이제 지금 발표하시고 우리 논의는 카카오 택시나 T 이런 쪽에 이제 독점적인 그런 시장 지배를 강한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경쟁 체제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서로 이런 공급자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 전략적인 그런 행위들이 나와서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도 하고 디맨드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사실 우버랑 리프트가 미국 시장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은 게 그렇게 두 기업이 경쟁 체제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럴 수만 있으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마스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스도 뭐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카카오티랑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만 있으면은 뭐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게 문제죠. 네. 예, 아까 현영진 교수님 손을 드셨었는데. 예. 질문을 조사나 분석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 측면에서. 택시 시장이 네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는 거죠. 전통 택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각 타입, 네 가지 타입의 택시 서비스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각 타입의 택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문제를 얘기하면 이용자들의 사용 목적이 좀 다른지 같은지, 그게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런 조사를 좀 하셨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켓 데피니션하고 굉장히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경원 교수님의 배타적 영어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좀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그런 조사가 돼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런 조사는 저는 안 했고 시장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입 1이 거의 없고요. 택시와 타입 2와 타입 3를 소비자들도 구분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택시도 한 달에 보통 1.8번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뭐 우티를 쓰느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잘 안 나오죠.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택시로만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예, 뭐 있으면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설문조사로는. 그렇다고 카카오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카카오티는 일반 택시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고 이제 길에서 잡는 택시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거는
아마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이게 플랫폼으로 받았는지. 되나? 네.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 카카오티 블루인지, 그냥 카카오티인지, 이것까지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운행 자료, 그냥 일반적인 운행 자료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국토부나 설문조사나 그 카카오티 세 군데 모두 그렇게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선호는. 예. 이명재 작가님. 예. 발표 토론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조금 전에 나온 이제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가 두 개가 이제 경쟁 체제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 나온 이제 던져진 이슈이기도 한데 공공 택시 앱.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소비자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그 택시 여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진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정부가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 안에 카카오가 현재 이제 90% 이상 물론 이제 측정의 문제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이 안에 경쟁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이 공공 택시 앱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이제 북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런 일종의 인프라로 제공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공 박사님 또는 이경원 박사님 의견을 제가 여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이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이제 문헌들을 보면 이제 간접적인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이제 어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사이즈가 많아질수록 이제 다른 그룹에 미치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또 다른 한 흐름으로는 단순히 이용자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중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할 때 서비스를 굉장히 액티브 활용할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 그룹 안에 헤테로지니아이티죠. 그래서 그런 그룹을 이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겟팅하면서 그룹을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그룹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헤테로지니아이티 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택시 이용이 월 2회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 타다 서비스가 나올 때 보면 아주 서비스에 열광하면서 굉장히 자주 이용했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한번 이런 확대에 관련해서 그런 이슈도 그리고 아까 이경원 교수님 여러 가지 이제 매칭 임플리멘테이션 가능성 여러 가지 그런 오고 간 이슈에 대해서 그런 이용자의 헤테로지니아이티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약간 연결되는 면은 있을 것 같아요. 헤테로지니티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민간 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거지 공공 택시 앱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경쟁 체제가 사실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공공 택시 앱은 수수료가 저렴할 수는 있는데 그런
소비자의 그 서로 다른 성향들을 파악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배달앱 보고서에서 이제 썼었는데 택시 앱을 공공 배달 앱이든 공공 택시 앱이든 하려면 진짜 우버, 리프트, 카카오티보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실 나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저도 이경환 예. 교수님, 어, 네, 지금 이명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마 제 생각에 헤테로지니어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willingness to pay에 대해서는 마켓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지만 현재 법 체계상에서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여전한 숙제, 기존 사업자와 갈등, 그다음에 뭐 상생, 뭐 이런 부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제 생각 언제든지 제 생각에는 시장에선 준비되어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저는 그냥 별도의 질문이라 백윤석 교수님 여기 지금 토의 내용 중에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명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는 그 아까 우리가 공유한 듯이 경쟁 체제가 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경쟁으로 봐야 되겠죠. 데이터와 서비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카카오티가 제일 데이터를 많고 서비스도 이미 확장이 많이 되는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독점적 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윤을 내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그 서비스 자체보다는 비유가 좀 비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컨테스턴트 그 마켓처럼 독점적이지만 언제든지 신규 진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경쟁적 압력이 있을 때는 독점적인 행위보다는 경쟁적 행위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다 이런 그런 인투이션을 좀 생각해 본다면 공공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체 앱을 만들게 되면 카카오티가 가지고 있는 그 독점적 시장 지배적 그런 서비스에 아까 그 우버나 리프트의 경쟁, 멀티 호밍에 대한 그런 압력 때문에 생기는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그 노력들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구조가 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그 피를 올리냐, 커미션을 올리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경쟁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더 서비스를 증가시키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이 O2O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이 커패시티를 어떻게 할까? 언더 유틸리제이션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필요한 사람이 적게 기다리고 빠르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것만큼의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도 좀 아까 이경 교수님 아까 질문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좀 가주시면은 예. 제가 이거
아까 이 말씀들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 택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택시 라이센스가 있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버 같은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를 잘 안 타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버는 예를 들어서 택시 라이센스 없는 그런 차도 우버 연결해가지고 사실상 택시처럼 이제 이거 그 이동 서비스를 해주고 저희 돈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버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모빌리티 시장 확대라는 개념과 택시 시장 확대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래서 우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가능해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모빌리티 시장 확대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택시 시장 확대로 볼 수 있는 건지, 이제 사실은 두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 좀 여기서는 뭐 큰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택시라고 하는 걸 지정해 놓고 이제 한 것인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건 모빌리티 시장 확대이지만, 그 택시 시장 확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뉴욕 사례에도 네. 보듯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같은 시장 안에 있다고 이제 보고요. 그 저 타입 1에서는 사실 택시 말고 렌트카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해서, 음, 사실은 우버 비슷한 서비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입 1, 2, 3 다 모빌리티 시장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개념적으로 여기서 이제 택시 시장 확대로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네. 그리고 한 알겠습니다. 가지는 예. 지금 우리나라 저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MZ 세대가 그 운전면허를 많이 안 따는 경향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제로서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하는 뭐 그런 것이 그 제 벌써 아들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운전면허를 따서 우버에서 돈 벌겠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버로 아르바이트 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립니다. 예. 이어서 질문 있을 때 코멘트 있을 때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택시 저기 헤비 쪽 들리긴 들리는데 약간 네. 잡음이 좀 끼고 좀 작게 잡이 들리거든요. 많이 예. 들리시나요? 그래서 좀 크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혹시 노이즈가 많으신가요? 뭐 예, 괜찮은 정도입니다. 한번 얘기해 아, 보세요. 예.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오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택시 헤비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혹시 이 박사님 잘 들리세요? 약간 표정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에서 제가 지금 제 소리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그냥 마시고 딱 마이크를 대시고 네. 크게 그냥 그 얘기하세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 하신 말씀이 결국 수렴이 됐어요. 제가 초반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된 건데 뭐냐면 이 박사님께서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마스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실 때 인테그레이션에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마스는 인테그레이션이기보다는 서비스예요. 어셋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제 백윤석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underutilized 된 어셋을 굉장히 풀 유틸리제이션 하는 게 사실 마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방금 나온 논이랑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underutilized 된 어셋은 택시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쉐어링 이코노미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게 택시만 비어있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버 같은 애들 저희 이제 지금 각 개인의 자동차들
제가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몰라서 말씀드렸거든요. 잘 들립니다. 네. 택시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의 인더비주얼 그 패신저 라이더들의 차들이 대부분은 달리는 시간보다는 주차장에 이제 이렇게 파킹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줄이는 게 궁극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레디컬한 이미지가 제가 페이퍼에서 봤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차를 쉐어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도로에 자율주행차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차가. 그러다가 내가 잡아서 타고 다니는 이런 거. 마스. 제가 생각하는 마스에서의 그때 봤던 건 뭐냐면 개개인이 차를 오너로 사용하지 않고 막 차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모습이 우리가 같이 타는 게 아니고 택시가 무인승차로 도로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잡으면 타고 가는. 그래서 사실은 언더힐스 어스에서 이제 맥스마이즈 하는 거, 유틸라이제이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스에서 방점은 이제 이게 서비스로 가는 거라고 쓰시기보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서 자동차 구입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처음으로 잡을 받게 되면 이제 집은 바로 못 사지만 신차를 새 차를 사는 비율이 사실 제일 높은데 그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작년에 봤던 레포트 보면 우리나라도 그게 똑같이 리핏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타도 대도심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은 차를 사지 않는 것, 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그냥 렌트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를 이제 오운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아마 이게 헤빗이 바뀐다. 뭐 이런 걸 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마스가 벌써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이제 이때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모빌리티 수요 증가,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서 택시 수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궁극적 모빌리티 수요가 증가가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뽑아주신 데이터에 아마 반영되어 있는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거기까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마스에 대한 거. 다른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입 1이 늘어나야 된다. 타입 1이 좀 이게 익스펜드 해야지 뭔가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그러니까 택시 이외에 다른 이제 비어클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우버가 됐든 뭐 우버나 리프트 혹은 또 다른 예를 들면 심시이 같은 거, 뭐 되게 많은 모빌리티 이제 다른 비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택시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그쪽에서 전통적인 택시 기사님들하고 컨플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퇴로를 열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저는 현재 조금 부산에 있는데요. 이게 이분들한테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냥 물러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부산시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제가 듣기로 택시 공급을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택시 기사님들 라이센스 타는 거야, 개인 택시비를. 예를 들면 아까 9천에서 6천에 떨어졌잖아요. 6천만 원 주고 택시 라이센스 타는 겁니다, 시에서. 택시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산이 적어서 실제로 그 라이센스를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퇴로를 확보해 드려야지 아마 전통적인 택시 시장에 있는 분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유한책으로 끌어들여서 좀 더 흔히 말하는 좀 메디컬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코멘트 가까웠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떠올랐는데 말씀을 듣고 너무 재밌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라이센스 가장 비싼 지역은 제주도하고 경주라고 합니다. 1억이 넘는데. 관광 지역에서. 이 코멘트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마스 개념은 정의가 서로 다르고요. 사실 논문에 따라 정의가 너무 다른데 제가 이해한 건 좀 통합 중심으로 좀 많이 했고 물론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정의가 이제 너무 많아서 한 가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택시 외에 다른 서비스들이 늘어난다. 택시를 통해서도 사실은 타입 1이 가능한데 택시에서 다른 서비스를 하는 거죠. 뭐 카카오티 블루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다른 서비스, 그리고 요금도 좀 자유롭고 그런 거죠. 꼭 택시라는 거 형태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질문하신 취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건 아는데
퇴로를 열어줄 필요 이제 다들 고민하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이제 사실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 퇴로를 열어주는 게 그 상생 방안이라고 마련해서 타입원에서 기여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면허를 사고 택시를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했더니 사업자가 또 안 들어오죠. 정부 예산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고. 네, 뭐 사실 뭐 질문은 아니셨으니까 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나 딱 한 분만 더 받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2022년 한국공정거래학회 2월 원래 세미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공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고 동국대학교 이경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발표와 토론 그리고 논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